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최근에도 어쨌든 1년에 100조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태양광 같은 케이스는 지금 기후부 정책으로 보면 국가의 공공 입찰을 통한 태양광은 대부분 다 국산으로 하겠다는 게 주요한 정책 기준이에요. 기후부가 타겟으로 정한 게 이제 2030년까지 100기가 누적으로 설치잖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10기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갖다 크게 느껴서 많이 뛰어들게 하면은 실제로 많이 뛰어들거든요. 계속 사업성을 갖다 억누르는데 주력을 해왔었어요.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도 풀 수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에너지의 현실을 얘기한다. 에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고 할 때 뭔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논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친환경 전환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뭔가 사상이나 가치 지향 이런 게 아니라 경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이걸 계속해 나가려면은 경제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의 호불호보다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다양한 논란들에 대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얘기를 할 건데 경제학 교수님과 증권사에서 증권 분석을 하시는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유정민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환경 얘기를 또 이게 경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사람들도 좀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교수님도 이제 칼럼을 경제의 관점에서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전 주로 에너지하고 환경 쪽으로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그 주식 분석을 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인데 네. 좀 어떤 관점에서 알아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린 산업 주식들을 집중해서 이제 분석하니까요.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산업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해외와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바라보니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코노믹스 차원에서 인바이러먼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예전에는 친환경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국가 안보적인 시각까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좀 구해오는 방식으로 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이사님 이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좀 챙기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까요? 일단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화석 연료를 극적으로 많이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어쨌든 1년에 100조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공해서 수출한 걸 제외하더라도 그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또 어디서 지정학적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경제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의 대체 에너지원들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재생에너지죠. 그게 또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가 사실 환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환경을 파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이 잘 못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안보의 문제가 있으면은 기후 문제냐 경제 문제냐. 기후 문제냐 안보 문제냐 이거를 항상 우리는 양립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포기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가요? 과거에는 실제로 이제 양립이 어렵다 그래서 그 에너지 트릴레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그 어포더블하고 싸고 그다음에 스테이블하고 에너지 안보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깨끗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요 세 가지 목적을 다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에너지는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통속적인 관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이제 비판을 갖다 받았었는데 이제는 많은 기술이 개발돼서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페리티다 해갖고 다른 에너지원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단가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환경과
경제가 부딪힌다라고 하기가 조금 이제 근거가 희박해졌고요. 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정성 문제는 일종의 우리 호르무즈 이번에도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 다 갖고 오는 것이 이제 잘 안 돼 갖고 지금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안보나 그런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 디버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예. 다변화거든요. 다변화인데 우리는 지금 화석 연료를 갖다 95%를 갖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정성을 갖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뭐 재생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론을 갖다 찾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좀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고 한 번도 친환경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뭐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환경 전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서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이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 비중은 두 자릿수도 못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20년 전에도 안 되던 건데 그때부터 계속 한다 그랬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치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와 에너지를 이제 등치화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애드벌룬만 띄우고 실질적으로는 행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또 열심히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하고 싶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OECD 꼴찌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해외에서 1년에 100조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가 재생에너지가 꼴찌라는 것은 경제 위기에 그냥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거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사실은 냉전보다도 더 심한 이런 시기에 사는 우리한테는 빨리 이 굴곡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안 한다 그런 적도 없는데 20년 동안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고 계세요? 사업자들은 이제 거기서 어떠한 시설 투자를 함에 앞서 뭐 각종 PF라든지 각종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예. 정책에서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은 그런 돈을 갖다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도 낮아지게 되고 거기에 뭐 PF에 따른 그런 요율도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 이제 개입이 되다 보면은 가성비에 맞춰서 사고를 갖다 하지 않고 이제 진영 논리로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싸잖아라고 하는 논리가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넌 그럼 쟤네 편이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딱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패착인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그래갖고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LCOE 계산해보면 이렇게 생애주기로 비용 계산해보면은 더 싸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 얘기, 중국 얘기지 한국 얘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들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 이사님은 실제 기업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 말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뭐 그 LCOE를 기준으로 하면 원전은 다른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는 이제 싸긴 한데, 뭐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만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이제는 육상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이 더 싸져 있거든요. 이미 전기를 쓰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전기요금은 어쨌든 인상이 됐으면 됐지 하락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한전이 워낙 많은 부채를 지금 그것 때문에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뭐 기후부의 최근에 발표도 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LCOE를 계속 낮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앞으로 20년, 30년 써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상태인 거죠. 날카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체는 쌀 수도 있죠.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특유의 간헐성이 있죠. 네. 태양광은 태양이 뜰 때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단가는 낮을 수 있지만 여기에 간헐성까지 감안을 하면은 여기에도 경제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ESS를 붙이면 비싸요. 해외 같은 케이스는 미국이나 중동이나 뭐 여러 국가들은 지금 이미 가스 발전보다 태양광 플러스 ESS가
가격이 거의 같아지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복합 가스 발전 기준으로 보면 텍사스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은 뭐 더 싸고요. 예.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는 당연히 지금 뭐 더 쌉니다. 더 싼 지역으로 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규모 경제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만 하더라도 1년에 ESS 설치량이 50에서 한 60기가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아마 올해 한 3기가에서 한 5기가 수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어쨌든 태양광을 워낙 빨리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예. ESS 설치량도 앞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할 때마다 양을 늘려준 대신 업체들한테 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203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수는 화석연료와 원전, 진보는 재생에너지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정치화가 되면서 에너지 믹스를 좀 더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에너지의 진보 보수가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에너지의 정치화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산업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그 꼴대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제 장기적인 그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에너지 전환을 갖다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만으로 벌써 너는 어느 쪽이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학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듭니다. 과거에는 그 뭐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성 면에서 재생에너지보다 앞섰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보수가 아무래도 시장이나 이제 그런 걸 갖다 좀 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싼 그런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지지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기술 개발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그 보수 진영이나 이런 그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분들의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과거의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충돌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거가 이제 진보냐 보수냐가 있으면 친미냐 친중이냐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한병화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이 석탄 발전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화석연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그 미국은 자본주의 그러면 이 두 국가에서는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에너지를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겉으로는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어그로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고요. 예. 그때도 뭐 클린 콜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도 뭐 드릴 베이비 외치고는 있지만 미국의 주요 발전원들은 다 태양광 풍력입니다. 화석연료가 계속 없어지고 있고 원전도 뭐 1년에 뭐 1에서 2기가 정도씩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 ESS가 없으면 발전원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반면에 이제 중국은 뭐 석탄도 하고 원전도 하죠. 그러나 풍력 태양광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1년에 뭐 글로벌 전체가 한 600기가 정도 풍력 태양광이 되거든요. 태양광이 뭐 거의 한 500기가 이상 되고요. 풍력이 100기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이 중국이에요. 예. 예,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볼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사실은 글로벌 풍력 태양광의 단가 하락이 완성이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중국은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온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헤게모니를 지금 가져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AI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미국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중국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중국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워낙 풍부하게 지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동 위기가 일어났지만 중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거의 80%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1년에 몇백 기가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치가 끼다 보니까 산업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 엉뚱한 논쟁만 계속
펼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 너네는 원래 하던 애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본주의인 미국도 지금 전체 신규 발전의 한 70-80%는 재생에너지로 하고 공산주의인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이게 참 저한테는 퀘스천 마크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좋지 않다. 1번. 그 2번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기반이 좀 높으면 전기요금이 올라갔을 때 산업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제조업이 많은 특수성 때문에 이게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각종 에너지 자립성이라든지 그런 경제성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좋은 상황에서 NDC 그런 온실가스 그런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협약에서 기준이 이제 세워질 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지금 제조업이 많긴 하죠.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이미 제조업을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 많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약간 불행하기도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 온실가스 감축을 갖다 요구를 받는 방에서 그걸 다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그걸 반드시 그걸 이제 해결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만 하더라도 뭐 제가 봐도 뭐 이격거리라든지 뭐 그런 뭐 땅값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대충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 현실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눴는데 또 에너지를 좀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산업계잖아요. 사실 그 애널리스트로서 산업계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이게 자본시장은 이제 돈 되는 거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요구를 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이게 경제적 피해가 오나? 라는 얘기를 뭐 어느 날 언젠가 뭐 탄소 국경 조정해가지고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근데 진짜 기업이나 산업계가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나? 라는 생각들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산업계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타격을 입으면. 그게 자본시장이나 그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그거죠. 위협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외부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요구는 많이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후에너지부가 생겼잖아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리백 관련된 우리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런 요구를 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탄소 국경 조정세, 시밤 같은 것도 사실 이미 발효는 됐거든요. 발효는 됐고 EU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상이 계속 늘어나요. 원래는 한 6대 그 업스트림 산업 쪽만 했었는데 2030년부터는 다양한 소비재들까지도 공산품까지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게 되고요. 계속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EU로 수출할 때는 거기에 무조건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노출돼 있는 거 어쩔 수 없죠. 뭐 아리백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해요. 산업에서는 연속되는 공정의 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유럽은 그러면 어째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50%까지 올라갔고 유럽엔 제조업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비싼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과징금을 이미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의.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싼 거고요. 그 격차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지키고 업체들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니네는 무임승차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출을 못하는 섬 같은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 의식을 빨리 느끼고 빠르게 전환할 수밖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인식 차이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마치 진실 게임 같은 건데 산업계가 반대하고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안 좋아서 경쟁력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의사님 말씀은 그쪽에서도 뭐 아리백부터 해가지고 수출하고 그러려면 위기 의식을 느껴서 빨리 전환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두 상반된 얘기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도대체 이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공존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하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산업계 안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대의는 알면서도 막 이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페이스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이번에는 경제와 에너지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안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러우 전쟁 때도 그 사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리면서 유럽 연합이 굉장히 에너지 위기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때는 특별히 많이 신경 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근데 이번 중동 분쟁은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교수님, 러우 전쟁 때와 지금의 어떤 미국 이란 전쟁의 에너지 공급 충격의 성격이 좀 어떻게 다를까요? 러우 전쟁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쇼크가 가장 컸었고요. 예. 그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거쳐서 서유럽 쪽으로 이제 공급되던 그런 이제 천연가스 이제 그런 게 끊기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가장 큰 충격이 왔던 반면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간접적이죠.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당장 원유가 급한데 예. 그 원유의 우리 수입이 대부분 이제 호르무즈를 통해서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거가 막혔다. 그건 우리나라한테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타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일 쇼크가 이제 뭐 과거에도 있었었지만 그거에 비견될 만큼 오일 쇼크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 이제 사태가 길어진다라고 할 때는 제대로 된 에너지 안보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직접 당해보니까 더 안보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님, 근데 이번에 중동 에너지 위기에서 뭐 지정학적, 뭐 에너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당연히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굉장히 높인 상태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원유 비축도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단히 재밌는 건 작년에 중국이 지난 한 3년 동안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이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안 예. 내주다가 작년 한 해에 한꺼번에 50기가 이상의 석탄 발전소 허가를 내줘 버렸어요. 특이해요. 재생에너지 그렇게 늘리면서 석탄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에너지 뭐 위기란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사실은 돈 많은 국가들은 뭐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뭐 이렇게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 되게 어렵죠. 근데 이 중동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머징 국가들로 나가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이 급증을 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예. 전기차도 그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민감도가 높은 것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아주 좋은 사업 환경에 그걸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에너지 안보적으로 해서 중국이 만약에 수출 금지하고 그러면은 뭐 태양 패널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 중국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이 다 범람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산업 안에 보면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산업이 어쨌든 아직 살아 있어요. 예.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한두 군데 부족하거나 아예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 베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제조 베이스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가 뭐 이름만 얘기해도 다 업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케이스는 지금 기후부 정책으로 보면 국내에 설치되는 국가의 공공 입찰을 통한 태양광은 대부분 다 국산으로 하겠다는 게 주요한 정책 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도 예전에 문 닫았던 공장도 다시 열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풍력, 뭐 태양광 모든 것들을 다 국산 위주로 하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에요. 같이 가는 거군요.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태양광 산업을 다시 육성을 하는 것들이 같이 가는 그런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잘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허브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제 잘 살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에너지는 안보다라는 얘기를 뭐 맨날 했었죠. 상투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겪으니까 이게 진짜 안보적인 이슈가 많네. 이거 만약에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2달 지나면 우리 석유 끊긴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비축 석유 다 쓰면 우리가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약간의 공포심을 좀 느끼긴 느꼈는데 그 에너지를 안보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보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던 에너지하고 안보라는 관점으로 같이 더해서 본 그 에너지는 좀 경제학자로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세요? 우선 안보 측면에서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경제성 그 약화를 갖다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차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동시에 갖추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과거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녹색위원회 이런 거 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뭐 발전원을 갖다 천연가스와 석탄이 있는데 너무 천연가스로 이제 너무 이제 그 쏠리게 되면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어떠한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냐면 에너지 안보였었어요. 그러면 원유를 가지고 공급망 다변화를 하면 뭐 그거는 해법이 될 수 없을까요? 원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굳이 중동산이 아니라 뭐 북미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갖고 오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유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지 두바이유라든지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거의 97%에 가까운 공행성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다변화라고 하면은 원 자체가 틀려야 된다는 거죠. 원 자체가 아예 그냥 뭐 석유 뭐 석탄이다라고 하면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지 그 가격 안정성이라든지 그걸 갖다 기대를 할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중동산이 만약에 막혔다라고 하면은 그거 갖다 갑자기 우리가 수입선을 갖다 그 뭐 북미라든지 호주라든지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비싸요. 또 이미 비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돌리는 그 다변화에 대한 별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요. 그 에너지의 전환에 있어서 전환도 전환이지만 효율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뭐 바꿔서 쓰자도 있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갖고 한의사님 그 전기화라는 것과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효율 이 부분들이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 세 박자가 다 같이 추진이 돼야지 완벽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건물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효율화를 한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하느냐 이런 것들의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확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케이스는 요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종류들이 고를 수 있는 게 수십 종, 어떤 국가는 수백 종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의 그 단가가 정해지는 시간도 예. 최근에 유럽은 거의 15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전기를 사용할 때 내가 싼 시간대에 충분히 그거를 잘 자기 패턴을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전자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한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좀 고쳐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한전 독점 구조라는 게 굉장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게 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민간의 시장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것만 빼먹는 게 제일 좋은데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 시장의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어떤 식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 안정성이란 것은 그 송배전 관련된 그런 개통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안정성 운영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모두 다 공공 분야로서 이제 송배전 그런 개통 운영을 갖다 공공 운영자가 그걸 갖다 맡고 있고요. 예. 정부 지분 100%로 해서 반면에 경쟁이 정말 필요한 거. 좀 더 싸게 전기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싸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소매 시장과 도매 시장 자체는 충분히 개방이 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이 되는 게 이게 민영화라고 하면 또 이제 또 프레임을 씌워요. 또 프레임을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발전 공기업들을 갖다 통폐합한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발전사의 그런 기업 사장들이 5명이 되는 그런 거 다 비효율적이지 않냐? 비효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경쟁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뭐 한전에서 준 금액이 나에게 맞는 금액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전기료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런 공기업 통폐합보다도 사실은 그 공기업들을 차라리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고 사실 소매 시장에도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매 시장에만 머물 게 아니라. 그리고 지분 구조도 지금 한전에서 다 100% 다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다른 지분도 태워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거 적극적이신데. 저는 단계적인 점진적인 개방을 원합니다. 뭐 하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구를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특구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조금 그 민간의 영역을 좀 확보를 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게 실제로 그 시그널이 좋으면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님 쪽에 서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마찰을 또 이제 수용 가능하게끔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그 싸울 일이 너무 많아서. 장기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교수님 칼럼 보다가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배출권 관련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배출권 이슈를 제가 좀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국민적으로 좀 잘 와닿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배출권을 통해서 이제 뭔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페널티를 갖다 주는 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분 구조가 100% 돼 있다 보니까 정산을 갖다 다 해줘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뭐 비싸게 배출권을 갖다 사는 걸 싫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예. 근데 뭐 발전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공부문의 발전사들은 자기한테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한전에서 다 100% 해줍니다. 배출권을 되게 비싸게 샀어도 네. 그것도 다 원가에 넣어준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석탄 발전소 같은 걸 닫지 않아도 예. 저절로 이제 국민들도 전기를 갖다 적게 쓰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 기능이 없이 가격의 기능 없이 정책으로서 하다 보면은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있는 논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뭐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가 이게 경제성 문제냐, 산업성 문제냐,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은 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부터 해서 안보라는 이슈까지 같이 더해졌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의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에너지 문제를 항상 너무 장기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잘 체감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급하게 먼저 해야 되는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총평한 말씀 한의사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제일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연단위의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기후부가 타겟으로 정한 게 이제 2030년까지 100기가 누적으로 설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려면 지금 평균적으로 10기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뭐 10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10기가 넘어가야 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4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 AI 기술이 워낙 발전을 많이 했고 사실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강점인 IT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빨리 이제 우리의 잠재량이 어떤가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것과 이제 전력망과의 이런 분포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정부가 확정을 해서 집행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것만이 사실은 유일한 길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단기간에 대규모로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국민들 인식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또 산업계는 어느 정도의 마진은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풀지 못하면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업계,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될 숙제들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뭐 먼 미래의 장기적인 일들과 그 장밋빛 미래와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게 사실은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떠한 대규모 이제 컴플렉스 단지를 갖다 지어갖고 재생에너지를 갖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집 비율을 갖다 이제 크게 점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하나는 사업자들이 이제 그런 부지라든지 사업성을 갖다 크게 느껴서 많이 뛰어들게 하면은 실제로 많이 뛰어들거든요. 그동안 이전 정부도 그렇고 계속 사업성을 갖다 억누르는데 주력을 해왔었어요.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도 풀 수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격거리도 그렇고, 뭐 절대 농지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 IPS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도 그런 그 비율 같은 것도 지금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실 높이고 규제만 풀어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자체가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어필하고 또 많은 그 물량을 갖다 저는 금방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규제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좀 쉬운 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민간이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정말 대한고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재생에너지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전환의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에코노믹스라는 제목으로 좀 대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가 에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환경을 당위의 관점이라든지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하면은 항상 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나가다 보면 뒤로 돌아오고 나가다 보면 뒤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한테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미래가 또 멋진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좀 더 빠르고 좀 경제적으로 실속 챙기면서 그렇게 전환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에코노믹스 1부 시간 마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유종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